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변기 문제를 살펴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연은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약간 더우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네네. 온도가 덥다는 게 아니고 헤어스타일이 약간 지금 그런가요? 예. 약간 멋집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 PPT 준비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재구속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핵심은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중대하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더 크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보통 내리는데, 네. 이번 경우는 그것도 그거지만 증거인멸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를테면 특검에서 제시를 했듯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하고 또 강의구 전 부속실장 같은 네.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같이 입했을 때와 아닐 때 진술이 달라졌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번에 내란 혐의는 동일 혐의로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지만 나머지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이런 것들 다 중대한 혐의인 것이고, 또 그것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에 결부돼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 요거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부속실장이라든지 경호차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의 말이 변한 것도 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윤주진 위원님, 네. 남세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대요. 예. 강의구 부속실장, 예. 그다음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폐기 경위,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보여주라 했는지, 이건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관련 이제 발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예.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는데, 예. 결국은 윤 전 대통령 답변이 남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설득시키려면은 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 이런 분들의 진술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후 계엄 선포문도 나는 잘 몰랐다,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피해갔고, 또 서버 기록 삭제라든지 총기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완벽한 부인 전략만 썼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내가 시키지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만 사실은 이게 이제 반박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물증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누구의 진술이 상당히 그럴듯하냐를 되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꾸밀래야 꾸밀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웬만한 수준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기승전결이 딱 맞아떨어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근데 한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닙니다라고만 말을 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진술을 하지 못하면 네. 당연히 판사의 심중은 더욱더 구체적인 진술한 쪽에 갈 수밖에 없다. 또 네. 이 세 가지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최측근 인사들의 진술이 100% 엇갈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명을 하지 못했고 단순히 아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진술을 한 사람에 들어준 것이다. 그 최후 진술할 때 보니까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논리가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예. 나 혼자 고립무원에서 싸우는 것 같은 상황인데 무슨 증거 인멸이 있으며 내가 뭘 어떻게 조작할 수 있으며 예. 조정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먹히지 않은 것 같은데 반면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전화를 바꿨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면초가다. 예. 특히 이제 그 부인인 김건희 씨는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조차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인 본인이 남편으로서 법률적 조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되게 부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네. 사실은 몰릴 대로 몰려서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일수록 진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회유하고 설득하고 읍소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재판부로서는 되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혐의를 어떻게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전면 다 부인하면 이게 아마 구속 사유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도 합니다. 일단 그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보고 제가 질문을 이어갈게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외환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렇게 그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영장 사유에는 이제 넣지 않았지만 수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내란 특검이 또 수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는데 어차피 내란 특검이 외환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텐데 여당이 외환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외환이 내란보다 더 중하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 중한 것이죠. 그런데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치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결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치달은 것인데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도 계엄만으로 덮을 수 있겠느냐. 예전에 독재 정권도 아니고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기 쉬운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행여나 어떤 국지전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획책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무인기 문제 때문에 그 의혹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근데 일단 기존의 경찰 검찰 수사에서는 제대로 뭐 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이 사실 많은 부분이 내란 특검에서 내란 부분은 많은 것을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굳이 수사에서 공소유지가 아닌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어떻게 보면 외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굉장히 좀 그 원론적인 특검의 본령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외환죄 부분 특검이 되게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북한의 그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게 확인된다면 예. 그건 뭐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일 거고 그런 건데.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이제 그 내란 특검도 집착을 할 것 같고 계속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구속영장에서도 일단은 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보면 입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이게 왜냐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 적국과의 내통이나 일종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를 자극할 테니까 너네가 우리를 공격해줘라고 네. 하는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에 이른바 북풍 총풍 사건이죠. 그 당시에 세관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 네. 그 당시에도 외환죄는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을 내게 심지어 통신을 연락을 취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극적인 공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약간의 스텝이 좀 꼬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네. 크게 세 축이 있는데 하나는 내란, 하나는 직권남용, 하나는 외환인데요. 사실 직권남용은 내란과 쌍둥이 같은 존재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근데 가까스로 이번에 어쨌든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냈어요. 네. 그런데 외환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에 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공수처도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존재 여부 자체가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죄라고 하는 아주 센 범죄를 들고 나왔는데 정작 법조계에서는 외환죄 성립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외환죄도 마찬가지로 그 곁다리에 있는 직권남용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저는 특검이 초반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외환죄라는 범죄를 먼저 꺼내들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은 직권남용으로 받아내는 그런 일종의 수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환죄는 앞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입증이 어렵지만 어쨌든 내란 특검에서는 이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최대한 힘을 쓸 걸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보복을 멈추라 이렇게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 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과한 부분, 그 부분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지금 뭐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우겠다고 한 제일 밑에 얘기한 부분 먼저 김수민 평론가께 여쭤보면 이른바 이제 윤상현 의원은 그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당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양평고속도로인가요? 그쪽 관련해서 출국 금지됐고 아니면 뭐 다른 의혹도 지금 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뭐 주가인가요? 그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디까지 과연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은 이제 강제 수사를 받을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도 일종의 수사를 받을 것 같고 한데 뭐 오세훈 시장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게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 어디까지 갈 걸로 보세요? 수사가 예. 그거는 일단 지금까지 불거진 것만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뭐 이게 유죄 무죄냐 혹은 기소가 될 만한 거냐 아니냐를 네. 떠나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가 된 거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라든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강제 수사, 압수수색 이런 건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오히려 결백하더라도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영장이라는 것이 압수수색이 영장 목록에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들 들어가서 온갖 가재 도구를 털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탄압이다 혹은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고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 등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의혹에서 어쨌든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고 후원자를 통해서
그 후원비를 대납시켰다라고 하는 이 의혹은 아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계속 진척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수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다시피 하면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정치 보복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국민들은 일종의 그걸 자백으로 본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비슷한 질문인데요. 윤주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윤상현 의원 이렇게 이름이 막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갖 큰 선거에서 계속 패해온 국민의힘이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쭉 이 특검 올해는 특검 국면으로 수사가 가고 올해 말부터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내년 또 재판이 계속 가고.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거를 과연 극복하고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뭐 그럴 겨를은 없어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냐면 이것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수사냐 네. 아니면 당의 일부 개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냐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윤상현 의원의 공천 개입 사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의 어떤 공천 문제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문제고요. 또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의혹 이게 좀 개별 사안으로 국한이 돼 있는데 당으로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전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을 완전히 내란의 공모 세력으로 엮어버린다든지요. 아니면은 뭐 2024년에 있던 총선을 갖고 공천을 대대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이랑은 다른 사이즈의 문제잖아요. 네. 그럼 전국 단위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또 더 타고 올라가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관련해서 뭐 특정 종교와의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당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털어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까지는 일단은 터는 거에 주력을 할 수 있다. 계속 줄 소환하고 기소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3분의 1이 기소됐다 막 이런 식의 프레임에 딱 갇히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정치 보복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뒤쪽에 교통정보 듣고 뒤쪽에 할 어떤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오늘 회의 결과 뭐 이거하고도 연관은 되지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좀 윤주진 위원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뭐 그냥 나오니까 아유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정치보복 얘기 같이 하니까 뭐 송구하다는 얘기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왜 이렇게 제대로 절연을 하지 못하나. 뭐 물론 그 당내 구조는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탄핵 국면에서 목소리 높였던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 그거 떨어져 나갈까 봐 무서워서 평균적인 국민들에서 계속 멀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코 챔버 효과라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을 둘러싼 지지층 주변의 뭐 지지 세력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얘기가 먼저 귀에 들어올 거예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수권 정당,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소수의 극단적인 강성지층과만 안고 갈 경우에는 결국은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이 좀 절박하지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당장에 자신들의 목줄이 걸려 있는 선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까지는 아무래도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혁신위가 그나마 국민의힘의 어떤 공식 입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 문제는 많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끌려다닌 문제, 또 특정 당 대표를 뭐 퇴출시키거나 출마를 막았던 문제, 결국은 전부 다 윤 전 대통령과 엮어 있는 문제들인데 이것이 이제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이렇게 막
야당이 제1야당이 헤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이 물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면도 있지만 내란 특검법 대표 발의했는데 자 국고 보조금 환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 말살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내란 특별법에 여러 가지 부류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 이제 국고 보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내란범을 배출해서 그 정당이 그렇게 크게 문제라면 이거는 국고 보조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네. 해산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차라리 오히려 일관성이나 어떤 분명한 잣대로 본다면은 이거를 내란 옹호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차라리 해산을 도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거 좀 애매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내란 혐의를 재판하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이나 정상화에 걸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 5.16때 혁명재판소라는 이름의 특별재판소가 설치가 됐었는데 그거는 독재적인 방식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법부가 충분히 이걸 재판을 잘 할 수 있고 지규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무리하게 하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설령 한 명의 판사가 본인 권한에 끝까지 가서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걸 나중에 교정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한다면 선고한다면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누가 봐도 야, 이 정도면 소위 얘기하는 빼박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재판을 다른 쪽에서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공감하고 이거는 좀 강하게 추진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봤으면 하는 게 내란범을 포함해서 전 내란범뿐만 아니라 헌정 파괴 범죄자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외환은 물론이고 뭐 군사 반란이라든지 이적죄라든지 또 국제 형사재판 국제 사회적으로 이제 반인륜 범죄라고 공인되어 있는 그런 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면을 못하도록 하는 저는 나아가서 헌법도 개정을 해서 헌법 파괴 범죄자는 헌정 파괴 범죄자는 사면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만큼 오히려 굉장히 좀 일관되게 밀어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법안에 어떤 조항은 더 강조돼야 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김수민 평론가께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통합, 협치 이걸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집권 여당은 보면은 속도전 그다음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거 뭐 야당은 지금 발목만 잡는 당이고 내란 정당이니까 해서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이 아닌가. 실제로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통합이나 협치 이런 아름다운 거는 대통령이 갖고 가시고 싸우는 건 저희가 하겠다.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상당히 그 미묘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언론개혁도. 근데 그건 뭐 속도감 있게 하겠다. 협치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게 주제에 따라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봐요. 분야나 어떤 법안이냐 여기에 네.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의 이론이 별로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있고 근데 그걸 합의를 다 보고 상대를 다 봐줘가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현재 분명한 것은 이 내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유명한 똘레랑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 똘레랑스의 원칙에 보면 앵똘레랑스 그러니까 불관용에 대해서는 똘레랑스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왜냐? 앵톨레랑스에게 관용을 베푸는 순간 관용의 법칙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가 국민의힘을 통째로 싸잡아서 내란 옹호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달 동안 주류에서 보여준 입장은 그게 무슨 내란이냐. 심지어 탄핵 반대에도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던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심지어 사실 어제 새벽에 발표됐던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 논평은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당의 첫 공식 입장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협치를 얘기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봐도 아니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잘못도 인정도 안 해놓고 한밤중에 군인들이 국회에 몰려가는 거 다 봤는데도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게 무슨 탄핵감이냐 했던 그 정당이고 현재도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협치를 얘기하고 싶다면 국민의힘 스스로의 자기 파괴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요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요 부분이 끊임없는 약점으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쟁점 법안들을 그냥 밀어붙여도 그거 그냥 묻어가 버립니다. 예, 예.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듣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틀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내란 그 부분을 분리하고 보더라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예.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렇다면 협치를 강조하고 통합을 강조했는지 그럼 예. 그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그 말과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가도 되는지 이거는 야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것만 하고 험상궂은 일은 다 그냥 험한 일은 다 그냥 민주당이 한다. 이런 식의 배드카 국함 논리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협치를 기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협치의 주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당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이자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인정할 것이냐.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레토릭이나 수사를 보면 결국은 뭐 내란이든 뭐가 됐든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는 하나의 협치의 대상,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나 뭐 정청래 후보나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강경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라는 그런 취지라고도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정치 세력을 심지어 100석 이상이 있는 정치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간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를 스스로 민주당이 폐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국민들에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사례를 들면 당시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주요 논리는 이석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석기는 그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통합진보당 자체의 강령과 당의 운영 구조 질서, 배후 세력, 실질적인 목표, 당 전체를 보고 이 해산 청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뭐 강령이나 활동 목적에 내란을 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만약에 맞다 치더라도 그것에 동조했거나 같이 계획 예비했던 게 아닌데 이것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보복적인 어떤 탄압의 유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응 TF 쪽과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맞서서 독재 방지 특별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진 위원님 짧게. 총 5가지인데요. 이거, 대통령의 임의적인 사면복권 제한하자. 예. 또 무한한 특검. 그리고 기존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예. 어떻게 통과시키죠?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것인데요. 네, 사실상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런 거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떨어지는 지지율 이런 거 보면은 스스로 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예. 처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또 딴 거를 하나 더 다루고 이제 교통으로 넘어가려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박찬대, 정청래 오늘 오전 일찍 전당대회 후보 등록했고요. 여당 당대표 경선 2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좀 강성 목소리를 서로 경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 여하튼 당대표도 어쨌든 뭐 협치나 야당과 소통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보이긴 하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이어받은 거 얘기하면서 본인은 복심이다. 그러면 팬덤 정치를 그동안 쭉 해온 정청래 의원은 당심이다. 접전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접전이 펼쳐질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좀 여의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권 핵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많이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근데 또 뭐 일반 당원 여론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정청래 의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두 분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당 대표라고 했을 때는 좀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잘 협조하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나서 생각했을 때
또 그 나름의 어떤 큰 정치의 그림이라든지 저 사람 정치적 거인이다라고 싶은 그런 독자적인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더 좀 열심히 해준다면 오히려 선거가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은 좀 뭐랄까 이재명 대 이재명의 대결에 가까운 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본인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서 그런 비전이나 이런 제시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437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안 그래도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 화나게 하는 정치하지 말고 여야가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민생을 위한 협치하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K 항상 즐겨 듣고 있는데요. 청취율 높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입니다.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남사진리 부근에서 오산까지 막히고요.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북천안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입니다. 서양양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홍천 휴게소 부근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가서 남춘천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 서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 역시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15km가량 천천히 가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목포 쪽은 비봉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오늘 그 첫 회의 열고 첫 회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사죄를 밝혔냐 하면 그동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을 통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온 것에 반성한다.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강제 교체죠. 단일화 거기에 대해서 사죄 반성한다. 당원과 현장 중심 정당으로 혁신해 나가겠다. 당원 중심 정당. 이거는 좀 약간 민주당에서 이게 좀 해온 것 같은 벤치마킹 해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하튼 나름대로 윤주진 위원님 네. 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조금 강조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당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잘못됐던 포인트들을 회피하지 않고 열거해서 죄송하다고 한 부분은 잘한 것이다. 네. 저는 그거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근데 혁신위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뭐 네. 상향식 공천, 뭐 비례대표의 당원 투표, 또 당원 소환제 이러한 것들은 실은 그동안에도 여러 혁신위를 통해서 늘 반복됐던 구호들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들이 좀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까 그 박형준 그 이제 부산시장도 이제 곧 얘기를 하겠지만 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혁신 이런 건 좀 쇼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천막당사 네. 이거 뻔히 보이면서도 국민들한테 먹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적인 어떤 쇄신 예. 이게 없이 국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저도 현실 정치에 몸을 담아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노골적으로 봤을 때 쌍권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쌍권을 지금 뭐 출당시킨다? 그게
가져올 여파는 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 갖고만, 왜냐하면 이게 봉합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지 않고서는 교통정리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도 윤희숙 혁신위원장 존경하지만 당내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다 깃발 따라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적쇄신 얘기하지만 윤희숙 위원장조차도 어떤 누구를 내보낼 그런 칼을 당원이 자기에게도 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해서 인적쇄신 좀 신중해야 된다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했을 때 이게 진정한 당의 쇄신으로 이어지냐, 예. 아니면은 또 다른 그냥 파국과 갈등만 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고.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윤희숙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가 과연 국민의 표준적인 여론과 정서와 부합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난 한 3년 동안 당원과 민심이 괴리되는 상황을 가져왔어요. 당원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일반 중도층의 정서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당원 중심 정당이 되면은 오히려 극렬 지지층에 따라가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신중해야 어떻게 된다? 극복해야 될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뭔가 이제 해보려고,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은 정책적인 어떤 능력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좀 결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지금의 짜여진 어떤 좀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은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뭐 소리라도 좀 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근데 혁신위의 윤희숙 전 의원이 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당 내에서 어중간한 어느 지점을 찍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네. 임명했을 뿐이다라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됐을 때도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물론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는 나름의 혁신 노력을 했다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계엄 정국, 내란 정국, 탄핵 정국에서 뭘 했느냐 했을 때 김용태 위원장도 사실 계엄 해제 투표 할 때 빼고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잠잠했었던 인물이었고, 이번에 사실 윤희숙 전 의원도 이분이 그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활발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때 계엄 내란 정국에서 뭐 했지? 탄핵 정국 때 무슨 입장이었지? 의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원장으로 낙점이 되고, 안철수 의원은 탄핵 찬성파였지만 뭔가 그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만해 보여서 혁신위원장 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를 구성을 하고 사람을 인선하는 것 태도 자체가 어딘가 어중간한 지점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지금 크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해도 잘 안 될 건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희생하고 욕을 하지 않고 뛰어드는 이런 사람이 그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인물을 또 안 시켜줄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게 혁신의 방향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떻게 갈 거냐 할 거냐 이 문제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가 됐고, 이대로 가면 되게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참패,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총선까지 참패. 근데 문제는 뭐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다음에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거든요. 근데 그 코스를 다시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영 계속 지는 정당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49대 41 나와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우리가 4, 5%포인트 더 깎아서 오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잘해봐야 그 구조로 가는 이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정치는 생물이니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윤주진 위원님. 네. 우리가 흔히 쌍권 권영세, 권성동. 근데 쌍권이란 말은 누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약간 본인들이 좋아할까요? 양권도 아니고 쌍권 하니까 약간 좀 글쎄요. 그 어감이 그렇게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드는데 누가 시작한 건 모르겠지만 예. 그 두 어쨌든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지도부의 대명사인데 네. 그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그거 말고 언더찐윤 이분들을 좀 잘 보고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첩 용어로 하면 암약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잘 예컨대 네, 예. 말이 심했으면 제가 좀 조용히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게 좀 조정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 진정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혹은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언더찐윤이 도대체 몇 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른바 친한계가 말하는 언더찐윤은 네.
친한이 아닌 분들은 다 언더 찐윤이 되는 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기준을 들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옛날에 뭐 네. 무슨 당 대표 될 때 막 영향 미칠 때 네. 연판장 돌린 초선도 포함될 거고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네. 아니면 거기 한 3선 의원, 4선 의원 중에 아주 우리가 말하면 아는 뭐 이모 의원 뭐 해가지고 쭉 그런 분들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네. 언더 찐윤이라 불리는 뭐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특정 뭐 재선 3선 의원들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친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냥 평범한 의정 활동을 지향하는 네. 그 또 관료 출신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 어떤 성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밖으로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냥 입법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중요한 정치 길목마다 다소 좀 침묵했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더 찐윤을 비판을 받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는 비판하다 마땅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개파 논리로 가져가는 거는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총선이 3년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냥 아예 그냥 뭐 이혼하자 이렇게 말할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뭐 특정 사람들을 막 찍어낸다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네. 자,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이 시작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얘기가 막 나오다가 한 최근에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 사실 우리 사회 소수 약자를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펴는 게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이전에 일했던 보좌관들 증언을 통해서 자택 쓰레기 버리게 했다. 거기 안에 보니까 뭐 닭고기하고 만두 같은 것도 많았다. 와서 뭐 국회 와서 처리를 했다. 변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서 살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5년 동안 면직 그러니까 51명 보좌진 임명하고 46차례 교체. 이게 중간에 뭐 비서관에서 보좌관 된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네. 많아요. 이런 부분 좀 약간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수진 평론가님. 될 수 있죠. 갑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민감한 코드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여가부 장관이. 그 민주당에서 억울해하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게 갑질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날 때하고 민주당에서 일어날 때 국민들 조금 달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면은 아주 어떤 국민들은 원래 좀 권위적인 정당이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 정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에서 나오면은 더 실망하고 붕괴하는 특히 젊은 층에서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내역을 좀 보면 교체를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6급이 4급이 되고 이런 것까지도 교체 횟수에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국회 사무처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양적으로 일단 다른 의원실보다 한 2배 정도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 딱 튀어나왔냐면은 아이스하키 감독이냐. 라는 얘기가 아이스하키가 선수 교체가 잦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자주 바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때그때 바꿔 쓰고 이런 거는 당연히 누구나 일반 국민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이건 네. 횟수는 너무 많다는 것이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질적인 부분이 집안에서의 그 쓰레기 버리는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국회 여의도에서 보좌관들 사이로 이렇게 소문도 퍼지고 하기가 쉬운데 네. 그런 짓을 참아시킬 수 있는가? 물론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나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 지금 폭로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고 아니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건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네.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보좌관을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장관 자격번호에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정상적 의원실 아니다. 보좌진 몸종으로 생각하는 여왕 코스프레다. 자, 윤주진 위원님은 예. 약간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국회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자주 바뀌는 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 방이 있어요. 예. 저 방은 가면 안 돼. 가면은 내 인생 파탄나. 약간 이런 방들이 있는데 그런 방들은 사실 기피도 되게 심하고 보통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도 참모진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그런 방들이 있는데 뭐 제가 꼭 이 방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고 사실 되게 소수입니다. 각 정당별로 보면은. 그리고
이게요 아무리 자기가 모셨던 의원이 힘들었고 뭐 속된 말로 빡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혹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수모스러운 일을 시켰어라고 말하는 참모진은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명성, 그러니까 평판에 조회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아, 쟤는 내가 조금 힘든 일 시키면 나중에 어디 가서 다 고자질할 애야. 이렇게 평판이 찍히면 이 보자진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작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작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10여 차례 표절 의혹, 뭐 가로채기 의혹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제자 이름 또 막 뺀 것도 있고 자녀 조기 유학 실정법 위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할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배제됐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 주의도 받았는데 유튜브 방송 이런 데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 위반이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리틀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내란범은 아니시니까 리틀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어떤 보편적 규범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그 원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색이 실패한 내란범이에요. 그러면은 다 맡기겠다. 항복이다.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이분이 무슨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인사라서 그 자리까지 갔느냐. 굉장히 정파적인 그 처사로 일관해 오신 분이고 그 덕분에 방통위원장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스스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방통위원장을 정권 때마다 갈아치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중립성을 어긴 분이라면 독립성을 주장할 자격은 없는 거고 본인이 정권 코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떠나시는 게 맞다. 그 정치를 하실 거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떠나셔가지고 정치 준비를 지역구에 가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그 발언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이거 뭐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게 무슨 지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지시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또 만약에 새로 오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객관적인 분이 오는지 우리가 그건 이제 지켜볼 거예요. 항상 네. 정권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제 약간 그런 정치적인 측면이 부각된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예. 그 여당이 지금 이제 방송사법을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몰아붙이는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아니 저는 이게 이제 결국 이진숙 찍어내기예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방통위원장이니까 나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노골적으로 사퇴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과격하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의 의견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의견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제 의견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지시였다, 의견을 물은 거였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다소 유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을 안 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마치 비공개 회의에 있던 내용을 밖에 나가서 유포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과방위에 출석한 방통위원장한테 과방위원장이 방통위도 따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냐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얘기를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뭐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과격하고 조금 뭔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진숙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법 바꿔가지고 방통위원장 임기는 대통령이랑 맞춘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신사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인데 사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방통위원장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진숙만의 사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뭐 이진숙 위원장만 상당히 뭐 성향이 두드러지는 위원장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왜곡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2919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레터 K 귀 기울여 잘 듣고 있습니다. 윤주진, 김수민 두 분의 정치 분석 해석은 언제 들어도 이해가 쉽고 흥미롭습니다. 청취율 대박 주셨고요. 시간 딱 1분 남았는데 제가 검찰 내부망에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미연 서울중앙지검검사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폭로했던 검사입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 임 검사장님과 같은 생각이었. 다만 제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임은정 검사장 당신도 어느 정파에 지금 기울여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검찰 독립이나 개혁이 되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임은정 검사가 이제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제기한 검사는 안미연 검사. 네. 이 사람은 이제 사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그렇죠. 네,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때는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좋아하는 검사였는데, 근데 검찰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라 한번 이제 선배에게 도전을 한 것이고, 뭐 그 도전은 정당하다고 봐요. 근데 임은정 검사가 본인도 과거 검찰의 잘못된 것에 저항했던 검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배 검사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검찰 간부가 되는 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딱 10초 남았네요. 네. 임은정 검사가 어떤 수사와 재판 승리로 성과로 된 자리가 아니라 코드 인사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임은정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미디어특위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는 유원이.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13살이지만 유원이는 아빠의 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힘든 아빠. 오른쪽 편마비와 뇌기능 손상으로 대화도 불가능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며 식사도 묽은 죽만 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원이가 아빠를 돌보는 동안 엄마는 황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황태 한 마리 손질에 150원. 하루에 300마리를 다듬어야 하는 엄마의 손끝은 억센 가시에 찔린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엄마의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유원이. 하루빨리 자라서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유원인의 가족이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429건 발생했고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손상이나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정읍이었습니다. 36.5도를 기록했고요. 서울 36.2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서쪽 지역의 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무더웠고 이는 평년보다 5도에서 8도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당분간 서쪽과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과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7월의 햇볕이 너무도 강합니다. 밝은 햇볕을 위험 때문에 피해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 계신 분들 강풍 주의하셔야겠네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에 이를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최대 3.5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소나기가 서쪽으로 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과 정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등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여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은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격리가 정상이라고 평가했고 개혁신당은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은 내일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관련 단체를 잘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압력으로 느꼈다는 교육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적정하다며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세종시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을 짚어봅니다. 박형준 시장 인터뷰는 방송 시간 전에 전화로 사전 녹음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형준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부산의 상황이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심각하다. 해수부가 부산에 가는 게 적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 사정은 박형준 시장님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부산 상황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산 상황이 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네.
수도권 1급 체제로 인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또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과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현상, 이것이 심각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얼마나 잘 살려서 각 지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중요한데요. 네네.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거 모든 정부가 균형 발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균형 발전을 이 심각하니까 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 수도권 1급 체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히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잖아요. 네. 이런 잠재력이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큰 도시인데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 해양수산부 기능 이전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에 온 해수부가 다시 부산에 간다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그리고 세종 지역 지방의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종으로 옮겼던 중앙부처를 부산으로 다시 옮기는 문제. 박 시장님이 지금 글로벌 해양도시 잠재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에선 당연히 찬성 입장이시지만 부산으로 오는 거에 대한 당위성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행정부처 관점에서만 보면 해양수산부가 하나가 동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 충청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역이든 그렇습니다만은 그 자기 지역 안에 있던 부처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즐거울 리가 없겠죠. 이 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굉장히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륙에서 일을 하는 부처라기보다는 해양을 끼고 하는 그 정책이나 일이 대단히 많은 부서이고, 특히 그 해양 수산부가 같이 일해야 되는 항만이나 또 해양 물류 관련 기능들이 주로 큰 항만 도시에 집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산이고요. 부산은 세계 2위의 이 환적항을 가진 세계적인 항만 도시이고, 네. 또 6위의 컨테이너 도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와서 또 해양수산부 소속의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여기에 집적이 돼 있습니다. 12개 대한민국 해양수산 연구기관의 11개가 부산에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서로 시너지를 거두면 비록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부처 일이 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그 방침 또 그 무게에 비하면 부처 이전으로 인한 그 행정의 비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고 봐야죠. 네. 네네. 왜 인천은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보세요. 짤막하게만 말씀하시면 인천과 비교해서 부산의 비교는 어떤 겁니까? 인천도 좋은 해양 도시고요. 특히 거의 공항도 있기 때문에 좋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대한민국 저성장을 해소하고 저출생이나 격차 확대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게 부산은 이제 인천항은 서해 쪽에 한정돼 있지만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인 이유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항만 물류 도시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산을 대한민국의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이 도시로 키운다면 그것이 갖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수도권 속에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혁신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드는 것은 국가 전략상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만약에 이게 중앙부처 이전하는 거는 중앙부처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텐데 중앙부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해수부 이전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미 2010년 전부터 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해양수산물을 부산에 두자는 이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 이전에 관해서는 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협약 시와 기관 간의 협약 체결이라든지 네. 또 국회와 국무회의에서의 이전한 의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자, 부산에 어디로 옮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지 문제입니다. 시장님 보시기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온다면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해수부가 일하기 좋은 위치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해수부 직원들이 아무래도 세종과 서울에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개의 안을 네. 드렸고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부산역 주변에 있는 부지도 있고 또 거기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의 부지도 있고 또 이 강서 쪽에 신항만이 있기 때문에 신항만 쪽에 그 부지도 저희가 항만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마련을 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네. 해양수산부가 자신들의 일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구의회에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달 19일인가요? 부결됐습니다. 유치운동을 해야 할 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 지역 구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부산시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견이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대단히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가릴 것 없이 부산 시민들은 모두가 해양수산부 이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네. 부산 해운대구 자치구의회에서 그 의결안을 부결한 것은 그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을 함께 넣자 뭐 이런 차원의 요구를 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안을 부결한 것이지 해양수산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치도록 만든 것은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해주신 김에 그 산업은행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산업은행 문제 그 이전 문제도 사실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 네네.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좀 스탑이 돼 있고 그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좀 제2의 차후의 과제로 이렇게 좀 넘겨놓은 상태입니까? 산업은행 이전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국제금융도시로 부산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포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 산업은행 이전은 이미 그 지난 정부에서 정부 협의 절차 그리고 모든 그 산업은행 내부의 이행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 얼마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건 포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이전은 단순히 그냥 금융기관 하나가 오는 의미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와 관련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 해양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유치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울에서 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하는 기능은 남겨놓더라도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시 입장에서는 또 부울경 전체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이번에 비록 뭐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걸 설득을 해서 저희가 관철을 시켜야 될 사안이지. 포기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 2차 금융 공공기관 이전이 남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다 2차 공공기관들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이전 까지 계속 저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산업은행 이전 역시 핵심 수건 과제다 그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를 정치적 시각에서 이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유일의 부산 지역구 현역 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자, 야권 일각에선 차기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부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유나 이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양수산부 이전을 신속하게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양수도 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해수부를 빨리 이전해 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금년 안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내년에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의 준비와 또 이 응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해수부 부산 이전 파급 효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해수부만 달랑 온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다른 어떤 조치들이 병행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들이 병행돼야 할까요? 네, 결국 해수부가 여기 온다는 것의 의미는 그 해양 경제 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수부가 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해양과 항만의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해양 중추 기능들을 이쪽으로 집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뿐만이 아니라 HMM 이전까지도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해운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울산 이 경남 쪽에는 조선 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이 물류를 차제 해양수산부 기능으로 통합을 해서 일부는 산업 자원부에 있고 일부는 다른 부서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관련된 해양경제 기관들까지 함께 오면은 해양수산부도 일을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요. 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해양 강국인데 이 해양 강국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관점을 넓혀 보면요, 부산시에서 더 이렇게 지역을 넓히면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통칭하는 부울경이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에 놓인 인접, 광역, 지자체 간의 협력, 상생
이런 방안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구상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미 그 부울경 경제동맹을 만들어서요. 네. 부울경이 함께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사무국을 지금은 부산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부울경이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부울경이 함께 1조 정도 이 국비를 공동 사업을 위해서 땄습니다. 또 오늘 마침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 있는데 네. 부산, 양산, 울산 광역 철도망이 오늘 예타를 통과했거든요. 네네.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울경 나아가서는 남부권 전체가 이 큰 경제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부산과 경남은 행정 통합까지 가자. 이 경제 동맹이나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정책 협력인데 행정 통합까지 가면 더 강력한 행정 지원 체제를 부울경 광역 경제권을 위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네. 저희가 지금 행정 통합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적으로는 인구 감소, 차기 성장 동력 마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협력 상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자, 박형준 시장님이 보시기에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새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모든 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일국 제재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도 행동으로 그것이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있고 이 서울 감각 또 특히 더 좁혀서 말하면 강남 감각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가 지방의 청년이 올라와서 늘려놓은 것인데 문제는 그 지방 청년들을 다 수도권에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해줬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 청년들의 행복도가 오히려 낮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안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저출산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또 서울에 집중돼 있는 떡을 각 지역에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또 새로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 중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하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새 정부에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떡시루를 만들려면은 광역권 중심으로 과감한 이 권한과 이 포괄적인 예산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는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지역의 엘리트들이 또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 발전 전략을 제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발전은 전부 중앙정부나 수도권의 이 지방이 종속돼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자기 나름의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큰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분권이 정말 혁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수도권도 불행했고 지방도 불행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이 많이 힘들고 당 혁신이 시급한 상황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당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저부터도
좀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자기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네. 누구도 이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내 탓이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이게 혁신의 기반이 생기는데 나 빼고 다 혁신하자 그러면은 그 혁신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이 이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단절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을 위한 어떤 이 변화의 계기들을 저는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변화 계획이 만들어야 된다. 그 자기 책임성 요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최근에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도 했습니다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떤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앞에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거는 때로는 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혁신 속에는 제도적인 변화도 있지만 네. 또 이 인적 구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함께 요청될 때가 많습니다. 네네. 다만 이것을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또 이거를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책임져야 될 그 부분들이 있으면 그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 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절차를 통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 협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 한 달 좀 지나고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민주당은 각종 쟁점 입법 여전히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국민의힘이 사실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 신뢰 회복하는 수밖에 국민 여론에 이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통합이라고 하는 의제를 대통령이 일관되게 지키려면 이 과정 자체가 적폐청산 2 시리즈가 돼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미 그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영역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적이나 또는 상대의 당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걸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국민통합에 가장 크게 저해되는 행동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들도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이게 방송법이나 이 정말 국회의 수기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법안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형준 시장님께서 꿈꾸는 10년 뒤에 부산이 있을 겁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이렇게 꼭 바꾸겠다, 이루겠다 하고 싶으신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풀렸을 겁니다. 네. 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또 중부권 이렇게 크게 새로운 혁신 거점들이 다원화돼서 정말 어느 곳에서든 살기 좋기 때문에 청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건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2030년에 부산은 그런 모습으로 훌쩍 도약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볕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의 최고 기온 40도를 넘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기상청이 발표하는 공식 기록은 그 기상청이 설치한 관측 장비를 통해서 까다롭게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로 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뭐 복사열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측 장비를 지상에 설치하고 네. 자연잔디까지 조성을 해서 그 영향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일에 파주 광탄면의 낮 최고 기온이 40.1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기상청의 공식 관측으로는 그 파주가 34.9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 기록은 여기서 15km 떨어진 파주 문산읍 파주 기상대에서 측정한 기록이었는데 이 15km 떨어진 곳에서 5도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1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5도 넘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이 40도가 넘었던 광탄면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거든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았고요. 반면에 관측 장비가 있는 문산읍은 임진강 근처여서 이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설치 환경도 달랐는데 네네. 공식 기록인 파주 기상대의 관측 장비는 다른 방해 장비가 없도록 설치를 한 시설인데 반면에 광탄면의 관측 장비는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곧바로 받으니까 기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공식 기온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올해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더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요. 네. 지금 올해 여름만 해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로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봤더니 지금 한반도 대기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있고 그리고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고기압이 마치 겹이불처럼 우리 상공을 덮은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달궈진 상태로 불어오기 때문에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부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으로 다 더운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상청이 전망을 하기로는 토요일까지는 지금 기온 계속 유지를 할 걸로 보이고요. 13일에는 기온이 아주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습도입니다. 서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돼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지만 체감온도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면 그나마 대기열을 식힐 수가 있는데 문제는 7월 말까지 이어져야 할 장마가 올해는 맥없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네네. 장마라는 게 차가운 공기덩어리하고 이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같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를 뿌리는 걸 말하는데 네네. 올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진 상태에서 이 정체전선도 북한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충돌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장마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아주 극심한 폭염이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예고돼 있긴 한데 장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6일부터 17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18일에는 충청권과 남부,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 수증기량이 많아서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더위를 약간 식혀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더위는 지속될 거다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네, 역대급 폭염에 안타까운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선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죠. 네, 경북 지역의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게 지난달 27일이었고요. 이번 달 7일까지 11일 만에 2만 4천 두의 가축이 폐사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돼지와 닭의 가축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를 보면 폭염일수가 33.9일이었거든요. 33.9일 동안 58,000두의 가축이 폐사를 했는데 올해는 열흘 만에 지난해 폐사한 가축의 40%가 이미 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폐사할 그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네. 가축도 더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더위를 먹으면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축도 적정 온도보다 기온이 높으면 사료를 섭취하는 양이 줄고 뭐 발육도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한계 온도보다 높게 되면 번식 장애가 발생하고 심하면 폐사하게 되는데 네. 온도를 봤더니 한우나 유구는 30도, 그리고 젖소나 돼지는 27도, 닭은 30도가 한계 온도입니다. 그 특히 돼지와 닭의 폐사가 집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보면요. 돼지는 피부에 혈관 분포가 적습니다. 그래서 땀을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땀샘도 퇴화를 해서 고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닭은 깃털로 쌓여 있어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이 닭과 돼지의 가축 피해가 유독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외에서 작업한 노동자들 고충도 매우 큽니다. 특히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라이더 같은 배달 노동자분들 아주 힘드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분들이 좀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가 이용자들의 좀 양해를 요청했는데요. 네. 집배원과 소포 위탁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서 기온이 높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휴식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염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오토바이로 다니는 그 근로자들은 아스팔트 지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배 업무를 좀 지연 처리한다는 거고요. 대신에 긴급한 우편물은 먼저 배달을 하고 이용자들한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을 바로바로 안내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뭐 일반 배달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일당 때문에 폭염 속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스 조끼 입고 뭐 헬멧 안에 얼린 수건을 넣어봐도 30분 만에 다 녹아내릴 정도로 더위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질 텐데 뭐 휴식 시간은 보장해줄 수 있게 해주고 또 야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요 회사 앞에 좀 잠깐 걸어왔는데 와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정말 엄청난 햇볕이던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그만 양산 들고 다니면은 확실히 좀 내 건강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쪽방 거주민 노숙인들 건강을 챙겨온 영등포 요셉 의원이 28년간 영등포 진료 마무리하고 서울역으로 자리 옮긴다고 합니다. 영등포에서의 마지막 진료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어땠습니까? 네, 요셉 의원 고영초 원장이 환자들하고 영등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일일이 악수도 했는데요. 네. 고 원장은 건국대병원에서 38년간 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요셉 의원의 5번째 원장으로 왔습니다. 네. 유일한 상주 의사고요. 그 전에도 고 원장은 뭐 서울대 의대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의료봉사를 해왔고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네. 불렸습니다. 그 나머지 의사 130명 정도도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 진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진료비가 무료고요. 상급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 의뢰서도 작성을 해주고 진료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 의원이 영등포에서만 28년 동안 진료를 했거든요. 여기에 다녀간 환자 수만 6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고 원장이 동네를 돌면서 환자들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 쪽방촌 주민들은 고 원장한테 감사를 표시하면서 아이스크림 건네기도 하고요. 네. 또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을 건네면서 통닭 사드시라 이렇게 인사도 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병을 앓거나 술에 빠져서 방황하던 순간에 이 요셉 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몸만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를 하면서 삶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자리만 옮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올해 이곳을 지켜오다 보니까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안타깝게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떠나지만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몰려있는 서울역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이 서울역까지 오지 못하는 영등포 환자들을 위해서는 방문 진료를 최대한 늘려서 이 환자들도 다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네. 리빙 슈바이처, 살아있는 슈바이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개미를 음식에 넣어서 판매한 식당이 적발돼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니 김 기자님, 개미를 식재료로 네. 사용한다는 게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상상도 안 되고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개미를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 이 식당의 주장은 개미를 음식에 얹어서 먹으면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몬도가네. 네, 그래서 이 산미를 약간 주기 위해서 개미를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개미가 들어간지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알고 보면서 이제 먹은 겁니다. 네. 개미 요리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위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개미가 식품 원료로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서 조리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식용곤충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10종뿐입니다. 네. 메뚜기나 밀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미국하고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3년 9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일부 요리에 활용을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뭐 일부 디저트 같은 것에 이제 개미를 한 4마리 정도 얹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3마리에서 5마리씩 먹으면서 이 코스 요리에 그 가격을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판매한 횟수가 12,000회였고요. 판매한 음식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한 사진 보면 마치 캐비어처럼 보이고 이 건조된 까만 개미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 식약처의 그 한시적 기준 인정 절차라는 거를 거쳐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네네. 절차를 밟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식약처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근데 영국 매체가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을 중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말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네. 이 영국 GB 뉴스라는 매체였는데 이 국빈만찬 중이던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생중계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진행자 설명은 마크롱 대통령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데도 영국 국왕 앞에서 프랑스어로 연설하는 무례를 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영국인에게 모욕감을 줬다. 영국 왕에게 무례를 범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한화 홈구장에서 열리죠? 네, 이번 토요일이고요. 네. 오후 6시에 그야말로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가 펼쳐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입니다. 근데 삼성, 두산, KT, SSG, 롯데로 구성된 드림올스타는 박진만 감독이, 그다음에 기아, LG, 한화, NC, 키움으로 구성된 나눔 올스타는 이범규 감독이 이끌게 되는데요. 뭐 올스타 팬 투표에서 70%, 그다음에 선수단 투표 30%를 통해서 각 팀 12명씩을 뽑았고요. 또 감독 추천 13명씩을 받아서 양팀 25명씩 모두 50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 팬투표 1위는 한화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 선수. 178만 6천 표를 얻어서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뭐 그러니까 보나마나 뭐 홈에서 벌어지는 경기일 거고 마무리 투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33년 만에 전반기 1위도 했고 또 13년 만에 하는 경기에서 마무리를 딱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선수는 정말 그 별 중에 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발인 폰세, 중간 개투인 박상원, 그리고 마무리 김서현 선수까지 3명의 투수가 모두 올스타전에 출전하기 때문에 정말 그 경기장을 찾는 한화 팬들을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올스타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인왕 후보인 KT의 안현민 선수도 이번에 합류를 했습니다. 뭐 드림 이렇게 나눔 이런 두 팀으로 나눠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8번인데 지금 4승 4패거든요. 이번에 한번 승부를 갈랐으면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확실히 날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인데 사실 KBO도 그래서 올스타전을 앞두고 이 날씨 대책, 그러니까 폭염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 지난해 4경기 정도가 취소가 됐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뭐 현행 클리닝 타임이라고 해서 중간에 4분 정도 되는데 날씨가 더우면 그 협의해서 10분 정도까지 늘려도 되고 9월 1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중에 2시 경기가 있으면 5시 경기로 이렇게 미루어서 경기를 해도 되고 대신 그 기간 동안에는 더블 헤더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장에는 난방 시설 잘 점검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했고 음료수를 비치하고 특히 팬들이 갑자기 이제 더위에 그 노출될 상황을 대비해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대피 시설도 만들어 놔라. 뭐 이게 프로야구뿐만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그 요즘 그 문체부에서 학생들이 하는 이제 승강제 리그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11개 종목에도 33도 이상이 되게 되면 경기를 해서 선수뿐만 아니라 뭐 심판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경기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대비하라 이런 걸 내리는 거 봐서는 스포츠가 이제 뭐 팀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날씨와의 전쟁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화 그 팬들 요즘 보면 뭐 롯데니 기아니 LG 팬 못지않게 정말 열광적인 모습을 그 관중석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한화가 올스타전 앞두고 33년 만에 전반기 1위 확정 지었습니다. 아울러 50승 고지에도 먼저 올랐죠? 네,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즌 전에 한화가 4강에 갈 거야 아니면 적어도 5강에 들 거야 이렇게 분석했을 때 좀 갸우뚱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3강 이상 해서 가을 야구 가는 게 확실시 된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난 8일에 지난해 우승팀이고 6월에 가장 강했던 기아를 상대로 무려 14대 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장 먼저 50승에 선착을 했고 또 어제도 7대 4로 이겼어요. 사실 기아가 만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51승 2무 33패. KBO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50승을 먼저 거둔 팀이고요. 또 유일하게 6할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팀입니다. 뭐 폰세 아까 말씀드린 폰세 와이스, 뭐 문동주, 유현진, 뭐 선발 마운드 너무 막강하고요. 거기에 김서현 마무리까지 있는 데다가 요즘 그 강인한 외모 때문에 본인은 좀 문돌맹이라고 불리는 게 좀 껄끄럽긴 하대요. 문현민 선수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본인 이제 어제 뉴스 한 것처럼 책 읽고 굉장히 그 섬세한 남자다 이런 걸 강조해요. 알고 보면 자기 지적이다. 네. 예. 그런데 이 친구가 3할 2푼대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배인 뭐 심우준이나 안치홍 선수의 그 부상이라든가 부진 공백을 잘 메워가면서 또 타선을 지켜주고 있고 뭐 노장 최원성 선수 심심하면 한 방씩 팡팡팡 터트려주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 타자 그 리베라토 선수까지 대체 선수로 와서 이거 뭐 잘 되는 집은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스타전 이후에도 크게 부상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마운드 이 정도 탄탄하고 또 타자들이 잘 버텨준다고 한다면 하반기도 만만치 않게 유지해 가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 부상이 없다면 훅 떨어지는 그런 팀 분위기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올스타전 역대 가장 많이 출전한 LG 김현수, 삼성 강민호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이번에 몇 번째 올스타 출전이죠? 16번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부분 최다 기록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 어제 이 선수가 그 왜 올스타가 돼야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네네. 이제 사실 키움과의 경기에서 1승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선수가 3회 그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100kg가 넘는 선수거든요. 100kg가 넘고 타격이 정도 되면 도루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 2루를 훔쳤고 그래서 시즌 2번째 도루를 성공했는데 그 다음이 더 그렇습니다. 슬라이딩에 잘 들어가서 뭐 2루 지켜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보경 선수가 안타를 때리자 좌전 안타 때리는 홈까지 질주를 해서 정말 이
한마디로 노장이 고참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다른 선수들이 안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는 LG 전체가 각성을 하면서 12대 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자성어로 설선수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그 15번째 두 번째 기록을 가진 선수는 이제 삼성의 강민호 선수인데 네. 강민호 선수는 사실 내심 2015년에 그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된 기억이 있어요. 지난 2004년에 롯데에 데뷔해서 20년간 지금 최다 경기 출장 경기 가지고 있고 삼성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선수가 올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건 고참인데 덕아웃 분위기 또 라카롬 분위기를 띄우는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사자 깃발을 어디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갖고 그래요? 네, 홈런을 치거나 그러면 사자 깃발을 본인이 이렇게 막 들고 뜁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없거나 뭐 휴식을 취할 때는 오목판하고 장기판을 구입을 해가지고 후배들하고 오목도 주고 장기도 두면서 이야기를 하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항상 야구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고 기자를 질문을 던졌더니만 이미 화려한 선수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올스타전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2015년에 미스터 올스타에 한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로 가봅니다. 7월 들어서 타격이 살아나던 이정우. 오늘은 안타를 기록 못했어요. 네,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회복된다 이런 분위기 보였는데 오늘은 팀이 너무 크게 졌어요. 필라델피아에 13대 0으로 지면서 7번 타자 중견수로 나왔는데 2타수 무안타, 삼진 하나, 볼넷 한 개를 기록했습니다. 뭐 6월에 일할 때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7월 들면서 거의 3할까지 갔었거든요. 타율이. 그래서 좀 회복되는가 보다 했는데 잠시 주춤하긴 했습니다. 근데 팀도 4연승을 마감했고 근데 이번 토요일부터 LA 다저스와 3연전을 갖게 되거든요.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조금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맞대결 펼칠 김혜성. 교체 출전에서 안타 뽑아냈어요. 네. 예. 사실 대주자로 나와서 그 7회 대주자로 나왔는데 그 2루 주자에 있던 미겔 로하스 선수와 같이 더블 스틸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시즌 9번째 도루도 하고 그래서 대주자로 나와서 한마디로 선수 교체 잘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9회 초에 선두 타자로 나와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뭐 3경기 만에 안타도 터뜨리고 타율도 3할 3푼 3리. 지금 우리 선수가 가운데 가장 좋아요. 근데 로버트 감독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플래툰 시스템 선수를 이렇게 막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쓰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좀처럼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는데 오늘 경기에 졌거든요. 그러면 기사회생하는데 김혜성 선수가 주루에서도 타격에서도 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시켜준다면 이번 두 번째 이정우와 김혜성의 한국 메이저리그 맞대결이 토요일 날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 KBS ETV에서 11시 5분부터 중계 방송할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메이저리그 올 시즌에 KBS가 중계할 수 있는 6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시청자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LA 다저스 김혜성이 있다면 템파베이엔 김하성이 있습니다.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상대로 동점 적시타 때려내면서 팀 역전승을 이끌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 선수가 템파베이의 연봉에서 가장 많이 받는지 또 왜 아썸킴이라고 불리는지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디트로이트의 원정 경기 지난번 허벅지 부상 때문에 3루 도루하다 허벅지 부상을 당해서 좀 쉬고 다시 나와서 세 번째 경기를 가졌는데 이번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우 선수처럼 7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는데 무엇보다도 6회 활약이 돋보였어요. 팀이 3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 2루에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동점이 됐고 또 다음 타자 때 홈을 밟았어요. 동점 만들고 역전으로 들어오고 뭐 이 정도 되니까 역시 왜 템파베이에서 김하성 선수를 영입했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7월 달에 조금 분발을 해서 이제 주전 경쟁에 좀 본격적으로 가세해 준다면 김하성 선수를 보는 재미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김하성이다라는 얘기고요. 이번엔 양궁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양궁 세계 최강자 김우진이 양궁 월드컵
32강전에서 패했습니다. 이게 새로 도입된 양궁 11점제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게 앞으로 그 양궁 시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될까요? 네, 사실 이제 9월에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 광주에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3차 튀르키예 월드컵에서 실험적으로 11점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양궁 보시면 가운데 큰 10점 관역 안에 X10이라고 해서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대회가 이번 대회만 거기에 들어가면 11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눈알 렌즈 거기로 파고 들어가면 1점을 더 준다 이거죠. 그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1점을 더 주게 되는데 똑같이 10점 주기 뭐 하니까 한번 해본다 이거죠. 네, 근데 김우진 선수가 32강전에서 10점, 9점을 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페인의 안드레스 테미노라는 그 세계 랭킹 10위의 선수가 11.8점을 쐈습니다. 이번 점수라면 30점이지만 예전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29대 28로 김우진 선수가 이긴 거예요. 이겨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한번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6대 4로 져서 김우진 선수가 32강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전 방식이랬으면 이겼을 텐데 이렇게 됐다. 사실 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여전히 10점 만점제로 치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11점제가 오면 한국 양궁이 불리한 거 아니냐 이제 김우진 선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근데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서솔지 기자가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래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사실 우리라고 그 제일 정중앙 못 때릴 것도 아니고. 그죠? 임시현 선수가 이번 여자부에선 임시현 선수가 보통 그렇게 엑스텐이 많지 않은 선수인데 이번 대회만큼 엑센이 많았어요. 그래서 득을 보기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어서 아직 그 3차 대회 전체적인 점수판을 못 봐서 그 지난 5월에 중국에서 열린 2차 대회를 분석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의 남자 화살에 10점 들어갈 확률은 59%. 그중에 47%가 엑스텐이었대요. 그럼 다 다른 나라 평균은 어떠냐 이렇게 보니까 메달권에 들어온 그 선수들의 평균을 보니까 우리보다 19%나 낮은 40%가 10점 안에 들어왔고 그중에 31%만이 엑스텐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자도 사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여자 같은 경우는 46%가 우리나라 여자 46%가 10점인데 그중에 45%가 엑스텐. 그리고 메달권에 들어있는 외국 선수들을 비교해 보니까 10점을 쏘는 비율이 27%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다시 25%만이 엑스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10점을 많이 쏴야 엑스텐에 들어갈 확률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선수들은 엑스텐을 겨냥해서 쏠 수는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김우진 선수 한번 치니까 졸지에 막 2점 차, 3점 차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성이 좀 심하지 않냐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냈었다고 하는데 내년 콜롬비아 세계선수권 대회나 2028년 LA 올림픽에는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한일 농구 그 남자 대표팀의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내일 1차전 그리고 13일 2차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뭐 이현중 선수 그리고 여준석 선수 한마디로 NBA 도전장을 내밀었던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해서 경기를 펼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많이 앞서왔는데 최근 3년간 기록은 일본과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13일 날 오후 2시 반에 특히 2차전은 KBS 1TV전에서 중계 방송할 예정이거든요. 기분 좋게 더우신데 한일전 승리하는 기분 맛보시면서 중계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날 깨워줘. 아비치의 Wake Me Up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Feeling my way through the darkness, guided by a beating heart.